이게 한밤중에 배가 아프거나 뭐 일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복통이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예, 더군다나 뭐 배는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안을. 더군다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리고 장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그 응급실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발열이고요. 2위가 복통인데요. 어허. 사실 배가 아프면 뭐 큰일이나 있겠나 싶지만 또 혹시나 해서 미루다가 병원에 안 가고 참다 못해서 결국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용식 씨도 또 복통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제 배는 남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돼가지고 아파도 아플 확률이 2배 정도는 클 것 같아서 늘 걱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1시쯤에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참는 아이인데도 참지를 못하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화장실 가야 하는 배인지 병원을 가야 하는 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어허. 그렇다고 제가 또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네. 그 밤새도록 걱정을 하다 끝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왔지만은 이게 배가 아픈 그 이유가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아주 그냥 네. 큰일 났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식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배가 정말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배인지 아니면 좀 참으면 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지금도 약간 욱신거리는 게 이게 병이 있는 건지 아닌지 원래 근육이 뭉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박 교수님. 네. 글쎄 체한 거하고 그 배가 아픈 거하고 참 그 애매하죠.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근데 그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체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복통을 방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 복통의 원인에는 그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들의 질환이 생길 때 대부분 다 복통을 갖다 수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복통을 수반하는데 평소보다 통증의 강도가 세다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네. 통증의 강도와 통증의 시간을 좀 면밀히 봐야 할 텐데요. 저희 뒤쪽에 지금 이렇게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통의 부위, 어디가 아플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놨는데 보면 윗배, 뭐 오른쪽 배, 왼쪽 배, 배 전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방청객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주로 네. 배 아플 때 지금 나온 이 네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많이 아픈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먼저 윗배가 좀 네. 항상 더부룩하고 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이 2분 있으시고요. 나는 배가 아플 땐 주로 윗배가 아프다. 그렇군요. 네. 왼쪽 배 혹시 있어요? 난 왼쪽 배가 두 왼쪽 분이나 배가 계시네요. 역시 2분. 다 다르네. 그다음에 오른쪽 배 살펴볼까요? 오른쪽 배가 아프신 분은 역시 한 분이 있으시고요. 네. 배 전체가 좀 불편하다. 저는 사실 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많으시군요. 네. 네 분 정도. 야. 역시 그 네. 다양한 부위의 복통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 저희가 좀 그 부위별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이 아프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윗배입니다. 관심이 갑니다. 네. 첫 번째 윗배부터 열어볼게요. 위염, 어허.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심근경색, 췌장염까지 올 수가 있군요. 네, 역시 위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배가 아픈 거는 그 되게 위와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궤양이 있든지 그래서 공복 중에 속이 쓰리다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잘 안 내려가든지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그 위와 연관된 그 위염이나 위궤양 된 증상이게 되겠죠. 네. 심근경색도 있네요. 심근경색은 그 우리가 이제 참 이제 감별 진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부분 이제 체한 것처럼 일단 복부 불편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꼭 체한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라는 그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가끔 오게 되면은 그 소화가 안 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극히 일부지만은 그런 분들이 가끔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췌장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췌장 쪽이란 말이에요. 그 췌장염이 그 위험한 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췌장은 우리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또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췌장염에 일단 염증이 생기면 경증일 경우에는 뭐 금식이라든지 전해질 치료를 해서 그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췌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 소화 효소가 복강 내로
누출이 되게 되면 네. 그 장기가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막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네. 폐혈증 아니면 다발성 장기 부전을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췌장이 그 배 위쪽에 있지만 왼쪽에 가까워요? 오른쪽에 가까워요? 그 주로 그 약간 왼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하. 대개 보게 되면 그 통증이 뒤쪽으로 뻗치는 경우 그런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술과 아하. 담석이 주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윗배에 올 수 있는 질환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왼쪽 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배 대장염, 개실염,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요로결석, 난소염 아주 네. 다양하네요. 네. 왼쪽에 있는 경우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는 요로결석이나 대장염, 개실염 등이 의심되지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적 질환, 그 난소에 혹이 있어서 혹이 이렇게 비틀린 경우라도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산부인과 질환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개실염이라는 건 어떤 거죠? 개실은 그 장의 근육이 약해서 밖으로 삐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하.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실에 대변이 지나가다가 만일 막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하.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네.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가 이 다시 이제 막힌 그 음식물이라든지 대변이 빠져나가게 되면 통증이 또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런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오른쪽으로 약해진 경우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른쪽 배는요. 간염, 어. 담낭염, 충수염, 요로결석, 난소염 역시 네, 일단 설명을- 간염이 예. 눈에 띄네요. 네. 그 대개 그 왼쪽보다 오른쪽이 병원을 좀 빨리 가셔야 될 질환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예. 뭐 간염도 마찬가지로 그 요새 A형 간염이라 그러면 굉장히 급속한 감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편감,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요. 뭐 담낭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그 통증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응급으로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네. 또 충수염은 잘 아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맹장염도 오래되게 되면 터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죠. 오른쪽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오른쪽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왼쪽이 맹장인가 오른쪽이 맹장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겠다고 차를 딱 타고서 이 허리띠를 딱 풀러놓고 이제 시동을 딱 거는데 네. 갑자기 배 아팠던 게 사르르 편해지는 그래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 바지에 예. 그 세탁소에서 그 이렇게 꼬리표 찍어주는 그 핀 있죠, 핀.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놓은 예, 네. 아침에 배를 깜짝 찌르고 놀랐네요. 있었어. 예, 예. 나는 이게 맹장인 줄 아하, 알고. 네네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큰일 예. 뻔했어. 초등학교 때 저도 맹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많이 그 친구들하고 다퉜던 경험이 있는데 오른쪽이 많이 아플 때 맹장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처럼 배 전체가 좀 아픈 경우가 많은 분들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변비가 올 수 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췌장염, 복막염, 그리고 장폐색증의 위험이 있네요. 네. 그 배 전체가 아프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배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장과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의 운동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변비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겠고요. 또 복막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배에 있는 그 장기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있어서 염증이 있으면 가서 염증을 갖다 없애주기도 하고 들러붙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복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전신적으로 아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장이 막히는 경우 장폐색증이 왔을 때 그럴 때도 그 전체적으로 복부 전체에 걸쳐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거의 이 배, 그 소화기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군요, 이게. 그렇죠. 뭐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장은 뭐 소장과 대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영양을 갖다가 흡수하는 이제 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설물을 배설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근데 이런 장에 이제 문제가 되면 뭐 영양 흡수가 되지도 않고 배설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심각한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가끔 배 아픈 적 있으세요?
예, 저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죠. 그래요? 난 자, 의사분들은 안 아픈 심각하면 또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네. 장이 잘 운동을 해야만 소화도 잘 되고 또 변도 잘 배설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그 장이 막히게 되는 병, 장폐색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장폐색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가장 궁금한 게 장이 막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장폐색이. 근데 도대체 왜 장이 막히게 되는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장이 막히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에 뭐 우리가 암이 생기거나 용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물 같은 경우 그런 게 들어가서 막혔을 경우에 그 장폐색이 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장이 움직여야지 뭐 대변이라든지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그 네. 폐쇄성 장질환과 폐쇄성 그 장마비와 그 마비성 장마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좀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막혔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라도 참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장이 잘 운동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으신 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 지금은 정정해 보이는 87의 이화성 할머니는 얼마 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큰 고비를 넘기셨다는데요. 9월 말쯤 배가 오후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유급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통증이 온 배가 막 그냥 이렇게 불어나면서 아픈 거죠.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아픈 건 그렇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에요. 평소 건강하셨던 할머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프셨다는데요. 그 증상은 점점 심해져 구토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복부 CT 결과 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서 생긴 허혈성 장폐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복부 엑스레이 소견을 보시면은 이렇게 복부에 있는 가스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마비성 장폐색의 소견으로 장의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생긴 소견이 아닌 장이 움직임이 둔화돼서 생긴 전형적인 소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 그냥 장염인 줄 알았다가 그냥 또 장이 마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이 뭐 하나도 없고 막 식구들은 뭐 그냥 좀 절망을 했었거든요. 뱃속에 동맥이 막혀 장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장이 운동을 멈춰버린 것인데요. 장으로 가는 혈관이 혈전에서 막힌 경우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로 혈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치료를 하였고, 또 금식을 하면서 장이 쉬울 수 있게 하였으며, 금식하는 동안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액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장 증세가 호전되어서 퇴원하시게 되었고 현재는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진 이화성 할머니. 밥을 먹게 된 것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허혈성 장염은 다른 장염과 달리 장의 괴사, 심한 경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계속 지속되고 설사, 특히 혈변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꼭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다는 이화성 할머니. 꼬박꼬박 약도 잘 챙겨 드신다는데요. 과시 가지 않고 음식 조심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 자녀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집에서 어르신이 만약에 아프시면 이 온 집안이 다 슬픔입니다. 걱정, 근심. 근데 갑자기 장 운동이 왜 멈추는 겁니까, 이게? 네. 저분 같으면 허혈성 장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혈성이요? 예, 허혈성 장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심근경색증 잘 아시죠?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한 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앉아서 다리를 갖다 꼬고 있을 때
저리게 되죠. 그렇죠, 발저리죠. 혈액순환이 잘 안. 그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에도 그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있는데요. 저분은 혈전이 큰 동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했고요. 사실은 이 허혈성 장염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장이 막히게 되면은 주로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일반적으로 느끼게 됩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에는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장이 많이 부풀어지는 거죠. 팽만이 상당히 심한 증상이 되고요. 복부팽만. 예. 그다음에 항상 마찬가지지만 이게 잘 흐르는 물은 썩질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많이 썩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에는 정상적인 세균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고여있게 되면 즉 세균 증식을 갖다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세균 증식이 뭐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증식하게 되면 그 장 안으로 침입해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또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물이 난다는 건 우리 이제 체액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체액 속에는 상당히 많은 전해질과 알부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비성 장폐색증 그냥 쉽게 보고 넘길 만한 질환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화면의 사례자는 좀 연세가 있으셨잖아요. 주로 누가 많이 걸리나요? 네, 허혈성 장질환은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많이 생기고요. 네. 특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분이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있으면 혈관에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쌓여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조기 발견을 하고 싶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지금 장이 막혀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보이지도 않고. 근데 마비성 장폐색하고 갑자기 급체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지만. 예, 급체하고 감별은 잘 안 되는데요. 대개 이제 그 마비성 장폐색일 경우에는 우선 장이 팽만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장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음이 소실이 됩니다. 들리질 않아요. 조용해집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고 눌러보면 뭐 물소리 같은 것만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이 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혈변이 나와서 많이 심할 때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마비성 장폐색 때문에 병원을 가기 전에 혹시 집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나요?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소화제라든지 네. 무슨 다른 뭐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먹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마비성 장폐색이 왔을 때는 감압 치료를 갖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감압 치료라는 거는 안에 있는 장내 내용물을 갖다 밖으로 다 빼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음식이나 약재 같은 이런 그걸 드시지 말고 바로 오시는 게 좋고요. 만일에 이제 이런 그 약재라든지 물 같은 걸 먹었을 경우에는 환자가 토하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뭘 예. 먹으면 안 되겠어요. 빼내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밖에도 또 마비성 장폐색이 오는 경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마비성 장폐색이 오는 다른 이유는요. 복막에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 복막염이 있는 경우라고 그러겠죠. 그다음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전해질 이상, 그다음 폐혈증, 뭐 드물게는요. 장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차적으로 죽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질환일 때도 이런 마비성 장폐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이 막혀서 장폐색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이 막히는 게 그러니까 장이 막히는 거나 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나 그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어차피 막히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막히면 못 움직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 장폐색이 왔을 때 아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쉽게 얘기하면 장 운동이 살아 있으면서 막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물이라든지 아니면 암에 의해서 막혔을 때, 특히 급속으로 막혔을 때는 장이 그 막혀 있는 물질을 갖다 아래로 빼내기 위해서 장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입니다. 소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장음이 항진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계적 폐색이 있는 경우고요. 또 그다음에 마비성일 경우에는 장이 아주 움직이질 않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나질 않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으로는 많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진단 사진들을 찍게 될 텐데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백문이 불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비성 장폐색의 증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장내에 그 공기가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 정말 그 빨간색 네, 원 동그라미 안에, 체인 예. 안에. 장이 이게 부풀어 있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정상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예. 장내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찼다는 걸 갖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확 드러나는군요. 가스 덩어리가 안 보이네요. 네. 기계적 장폐색은 좀 다르네요. 네, 기계적 장폐색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뭐 장 운동은 살아있지만 막혀서 내려가질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 일부 부분만 막힌 그 상복부 쪽에 공기와 물이 저렇게 차 있는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기계적 장폐색의 증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CT 그림이네요. 네, CT 촬영에서도 정상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요, 정상적인 장이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나 다 정상인데요. 네. 왼쪽 그 마비적 장폐색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까맣죠. 그렇네요. 잘 안 보이네요. 복강 내 전부 다 까만 게 저게 공기가 차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시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에 가스가 저렇게 차 있는 소견이고요. 네. 기계적 장폐색일 경우에도 장이 늘어나는 하지만 그 화살표 보이는 데가 저건 이제 그 소장의 암으로 해서 막힌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보게 되면 그 확장이 돼 있지만 우리가 막힌 부위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하, 이건 이제 조영술을- 조영술 사진입니다. 네, 대장 그 발임 조영술 사진인데 왼쪽이 정상 소견이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마치 그 사과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는데 저거는 진행된 그 대장 환자의 그 장폐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 조영술 사진을 보니까 그 중간 장이 좀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위에가 나오질 않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또 잠시 사진으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장이 막히는 기계적 장폐색으로 고생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 소화불량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된 김성진 씨. 아유 갑자기 구정 전에 갑자기 뭐 뼈가 자꾸만 불어나더라고. 음식만 들면 막 꽉 채가지고 안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계속 두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이 지방등이라고 하더라고. 약 8kg 정도의 큰 종양이 장을 막고 있었던 것인데요. 환자분은 평소에 간헐적으로 변비가 있었으며 20일 전부터는 그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 팽만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원 당시 시행한 CT 사진을 보시면 CT 복부 단면 사진인데 복부 단면에서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큰 종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이 큰 종괴로 인하여 장이 눌려서 장폐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종양 때문에 장이 괴사돼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종양 절제술이 실시됐습니다. 관찰한 결과 종괴가 이 장기의 일부, 대장의 일부에 유착이 돼 있어서 종괴를 절제하면서 동시에 장의 일부도 같이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오래도록 병을 키웠다는 사실에 노심초사했던 어머니도 이제야 안심을 하는데요. 아유 정말 고맙단 말은 어디다 할까요? 그래 털어내고 나니까 그래 몸에 해갖고 좋대요. 수술하고 나면 몸이 많이 가겠죠. 지금도 저 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걸어도 다닐 수도 있고. 성공적인 수술로 희망을 다시 찾게 된 김성진 씨.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아니 뱃속에 저렇게 큰 혹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평소에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변비가 있으니까 나는 뭐 위장이 좀 약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괴가 만일에 급속하게 자랐다 그러면 저분이 더 빨리 병원에 가셨겠지만 이게 서서히 자라는 종양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몰랐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8kg라 그러면 그 태아 2개, 쌍둥이죠. 그렇죠. 쌍둥이 임신한 거하고 네. 같은 8kg 정도인데 이면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게 종양이 서서히 자라는 종양이 돼서 아마 본인이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본인이 느낄 때는 이미 저렇게 많이 종괴가 커진 상태입니다. 네, 정말 장이 꽉 막혔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런 종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저 종양은 네. 지금 대장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장 사이에 있는 장간막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그 지방 육종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원인은 뭐 잘 알려져 있진 않죠. 네, 지방육종. 걱정이 되네. 장폐색이 소화불량하고 증세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 특별히 좀 장폐색을 더 걱정하셔야 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장폐색은 바로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 해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있네요. 네, 먼저 가장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5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변비가 심한 사람 장폐색이 올 수 있군요. 네. 그 심한 변비가 있게 되면 변비의 원인 중에 그 신경세포의 일부가 그 소실되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게 되면 장폐색으로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변비가 생기거나 그 변비가 나타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에 이런 그 장폐색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사를 한번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다는 거는 빨리 그럼 변비약이라도 드시고 좀 변비를 탈출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변비 치료를 위해서 뭐 그 식이요법을 한 다음에 안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비 치료를 하게 되죠. 하지만 변비를 치료하는 약제 중에 일부가요. 이런 네.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 만성적으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장폐색을 또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치료하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남용은 안 되시고요. 네. 4위입니다. 관절염 약이나 진통제를 자주 먹는 사람도 역시 장폐색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예, 얼핏 그렇습니다. 봐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처음에는 뭐 이런 그 관절약이라 그러죠.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아세요.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속 버려,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네. 되고, 뭐 아하. 궤양도 생기고 이건 또 네.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새 최근에는 그 캡슐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장 내시경이 도입된 다음에 보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소장 궤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장 궤양이 저렇게 반복해서 생긴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 저게 이제 점차로 진행되면 저렇게 협착이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 되게 되면 이런 그 장폐색을 갖다 유발할 수 있겠죠. 네, 정말 많이 막혔네요. 네, 어허, 약을 네, 함부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소염 진통제도 좀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장내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장폐색을 특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얼마 전에도 그 한 연예인이 그 크론병이라고 고백을 하신 적이 있겠죠. 네. 사진을 갖다 보시면요. 아, 이게 크론병과 연관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장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 크론병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아하. 보통 설사, 복통과 함께 항문주의 병적인 변화인 뭐 치료 등이 나타나서 이 치질이나 항문주의 질병으로 오해하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게 돼서 장이 막히는 결과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화기 아우, 전체 예. 염증이 생길 수 있다니. 전체 소화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네. 자,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양이 있는 사람. 네. 네,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증례에서도 보겠지만은 복강 내에 종양이 있는 분도 있지만요. 그 대장암이 있는 경우 아까 그 저희가 그 대장 그 조영술에서 그 막힌 부분을 보여드리셨으니까 그것처럼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네. 그 장폐색을 갖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역시 암과 연관이 있는 종양이 나왔고요. 네, 암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번이 참 궁금한데 네. 1번이 첫 번째는 개복 수술을 했던 사람은 장폐색 더 위험하다. 아니 개복 수술은 여러 가지 작은 염증 때문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요즘 많은데 네. 예, 수술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그 의술도 발달돼서 참 그 수술도 간편하게 하는 이제 많은 이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장을 열고 수술하셨던 분한테는 그 장폐색이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요. 그 장에 염증이 퍼져 있는 경우라면 그 복막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쪽에 가서 유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런 유착으로 인해서 기계적 장폐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방청석도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렇고 가족 중에 개복 수술 받았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곳에도 본인이. 세 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8분 중에 3분이 개복 네. 수술 경험이 있으신 건데 자, 상당히 걱정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방청석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궁금한 궁금한 점 점 있으시면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세요. 개복 수술한 사람이면 장폐색증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원인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한 20여 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다. 아이를 낳은 건데요, 사실. 네. 예, 제왕절개 수술은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클린 서저리, 깨끗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어떤 질병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분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이런 장유착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깨끗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제왕절개 수술은 큰 연관이 없고요. 자, 다른 분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남자분이시네요. 예. 예, 저희 아내는 얼마 전에 그 쓸개를 복강경 수술을 받았거든요. 복강경 수술에도 장폐색이 원인이 오는 건가요? 요즘 복강경 수술도 많아졌죠. 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덜 침습적인 수술이라 그러죠. 과거에 담낭 수술하려고 그러면 개복을 했고요. 입원 기간만 한 2주 이상씩 걸렸는데요. 요새는 복강경으로 하면 3일 정도면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침습 범위가 적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에서 유착이 오는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은 아주 발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장폐색에 걸리기 쉬운 그 유형을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장폐색이 왔을 경우에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병원에 와서 장폐색으로 진단이 되면요, 감압치료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내에 고여 있는 공기라든지 장액을 갖다 밖으로 빼내는 치료가 우술이겠죠. 네, 그래서 감압술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병원에 가시면 가끔 이제 수술한 환자라든지 보게 되면 콧줄을 끼고 있는 환자들을 가끔 보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감압 치료가 되겠고요. 네. 대부분 장폐색이 있는 경우는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해서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고요. 또 마비성 장폐색일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수액이라든지 아니면 전해질 보충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장폐색이 잘 걸리는 사람이 수술한 분들, 이분들이 잘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폐색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또 장폐색이 더 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수술하고, 그럼 자꾸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진짜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반복이 되는, 무한 반복이 이거는. 네. 자, 그거는 이제 장폐색으로 수술을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폐색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도요, 유착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장유착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장유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으로 이제 장폐색이 다시 와야 수술을 하지. 장유착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아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계속 무한 반복은 아니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장폐색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나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네요. 네, 기계적 장폐색이 있는 분들 경우라면요, 일단 장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유동식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다음에 변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동요법이라든지 정신건강요법 이런 걸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만일 진통소염제에서 장폐색이 온 경우라면 그런 약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물리치료로 해서 약제 사용을 갖다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 장폐색을 직접 경험한 분들을 사례자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폐색 관리를 실제로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점이 관리할 때 가장 힘드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임도수 씨 아까 수술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아내도 받으셨고. 예, 저는 24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인가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매우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좀 장폐색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건가요? 아하, 24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하셨고 10년 전부터는 좀 장폐색 증세가 오고 있는 분이신데요. 네,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발생한 장유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장폐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밤중에 통증이 오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통증이 올 때 우리가 뜨거운 걸 갖다 여기다 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걸 올려주면 좀 나아지는데요. 그런 원인으로는 이 장이 막혔다든지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이런 염증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염증 물질들이 이 따뜻한 거에서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통증이라든지 이거 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군요. 핫팩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대장암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섬유소가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유소가 들어가 있는 나물을 먹으면 장 폐색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장 건강에 섬유질이 좋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질긴 나물은 그렇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네요. 네, 대장암 수술 후에 뭐 건강한 뭐 식생활, 뭐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건 좋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신 다음에 장 폐삭 증상이 없을 때는 뭐 이런 그 식이섬유를 갖다 드시는 건 좋습니다. 네. 반면에 수술 후에 장 폐색이 왔을 경우라면 이제 그런 음식은 좀 삼가해 주시고 유동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백승현 씨, 오늘 좀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젊고 아주 잘생긴 분이신데. 네, 근데 어떤 점이 장폐색을 궁금하시죠? 네, 경험하셨나요? 예, 저는 3년 전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크론병이요? 아까 예. 언급했던. 예, 크론병 환자가 장폐색증에 잘 걸린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자, 3년 전에 이미 그 크론병 그 진단을 받으신 분이네요. 예, 크론병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 간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이 장 밖에까지 염증이 파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궤양이 자꾸 생겼다 나아졌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흉터가 생긴다 그러죠. 그런 흉터 때문에 좁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론병은 이제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장암이나 소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협착을 그 장폐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론병의 관해 상태라 그럽니다. 활동성 질환이 아니고 완전히 나아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갖다가 철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령에 상관없이 크론병은 또 희귀병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왜 걸리는지 어떻게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뭐 크론병 환자가 좀 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크론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군요. 자, 심한 복통과 고열에 자주 시달린다. 그리고 이유 없이 하루 10회 이상 설사를 하는 일이 잦다. 설사를 하다가 하혈을 한 적도 있고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고 치루 증상이 있다. 네. 또 심한 권태와 피로감, 구내염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복부 팽만감이 항상 있고 미열이 좀 지속된다 하면은 크론병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6가지 특징 중에서 몇 가지 정도 해당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6가지 증상 중에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이 크론병 환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 대개 설사와 혈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라면 와서 그 전문의의 진료를 갖다 진찰을 꼭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백승현 씨는 예전에 이런 증상들을 느끼셨었나요? 예, 저 3년 전에 네. 아주 심한 복통과 고열에 자주 시달렸고요. 네. 예, 이유 없이 하루 10회 이상 설사한 일도 잦았고 이제 잦은 복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거죠? 예, 이제 치료 잘 받아서 지금 거의 완치 상태에 가깝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장폐색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크론병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장폐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복통이 오는 경우에 좀 한방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 올 때 한방에서 하는 응급처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차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복부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는 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렬의 지압을 한다든지 또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한 그런 예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적 치료법의 첫 번째는 바로 마사지. 우선 복부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한 30초 정도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되겠죠? 이 따뜻한 손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쓸어 올려줍니다. 이 정도 돼요. 따뜻한 손으로 복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마사지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합니다. 한방적 치료의 두 번째 방법은 복부 지압.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혈이 있는데 그 천추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수평을 그었을 때요. 손가락 3마디로 이렇게 잡아서
만나는 부위, 이 부위가 천추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면 장의 운동이라든지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강이 부근에도 장 운동을 돕는 지압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혈이요, 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리에도 아주 좋은 그런 혈이 있는데요. 보면 우선 이 다리 무릎 아래쪽에 외측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요, 손가락 4마디 아래를 잡게 되면 여기 족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나 장의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4마디 아래를 잡게 되면 상거허라고 대장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4마디를 내려가면 하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포인트예요. 이 세 포인트가요,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혈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족삼리혈에서 하거혈은 각각 위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통이 올 때 한방적 치료의 또 다른 방법은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은 우리 몸의 장기를 운동하도록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나 장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인데요. 생각 자체를 이 배꼽 뒤에 등 쪽에 코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로 숨을 쉬어 배 부분을 움직이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장 기능을 돕는 원리. 한방차를 마시는 것 또한 복부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데요. 인삼은 사실 한방에서 보기제로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이 없거나 또 피곤하거나 할 경우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장 기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항궤양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궤양이라든지 위궤양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생강은 우리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구역감 같은 걸 없애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계피는 우리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주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을 아침 저녁으로 달여서 한 2회 정도 복용하시면 우리가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장 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그렇지만 또 한약대 사용하실 때는 개인의 병력이나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튼튼한 장을 잘 지켜내기 위한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용식 씨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차트맨 이용식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1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유질 섭취를 높여라. 섬유질 섭취를 높여라. 예. 이거 높여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1번부터 체크를 하셨는데요. 네. 그 장의 그 운동을 원활하게 일어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섬유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 대변의 용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 운동이 충분히 일어나면서 그 아래에 고여 있는 이런 나쁜 물질도 같이 밀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걷기를 생활화하라. 걷기를 활성화하라. 네. 네. 그 수술을 한 경우에 그 외과 선생님들이 계속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걸어 다니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꾸 걸으라고 그래요. 네. 그 걷기를 해야지 이런 장 운동이 빨리 돌아오고요. 오랫동안 침대에 있게 되면 장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걷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걷기가 역시 보겠습니다. 장 건강에 좋군요. 금연 금주하라. 이거 기본이죠. 네. 사람들이 그 왜 담배가 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장의 용종 같은 경우는요. 요새 그 대장 그 선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암 전 단계죠. 네. 이런 금연을 하는 경우에는 대장 용종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예.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변을 확인하라. 변. 예, 변을 뭐 좀 더럽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변비 설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변이 뭐 짜장면처럼 나오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 변을 다섯 번째 확인하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 이거 확실한 겁니다. 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대장암이 많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돼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만 많은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네. 아니고 한국에도 대장암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대장암 수술 받으신 분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런 그 대장암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장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멸 반응이나 이런 대변 검사를 하기도 했지만 상당히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부터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5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밖에도 생활 속에서 장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모아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도록 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먹도록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잡곡,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금물, 식후 30분 정도 지나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또 일상생활 시 변이가 있으면 즉시 배변하는 습관을 들여 변비를 미리 막아야 하는데요. 되도록 아침에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비가 생기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주 복용하면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도 장 건강에 좋지 않는데요.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수시로 바꿔주며 1시간에 10분 정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양손으로 수시로 배를 두드려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복타 운동, 누워서 다리를 모아 좌우로 흔들어주는 붕어 운동, 척추를 바르게 하고 숙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자칫 병으로 키우기 쉬운 복통, 이상이 오기 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장을 유지하세요. 장 건강 생활 수칙을 잘 지키셔서 장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통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질문 주고 계신데요. 네. 인터넷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열어봅니다. 네. 어머니가 10년 전에 맹장 수술을 한 후로 조금만 피곤하면 장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물도 안 마시고 며칠씩 누워 계시는데 이것도 혹시 장폐색의 증상인지, 또 장폐색이 그대로 두면 저절로 낫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 인터넷 질문상에 보게 되면 그 맹장 수술을 한 다음에 피곤하면 장이 지속적으로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이 장이 아프게 되면 본인이 물도 안 마시고 며칠 누워 있으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네네. 이런 일을 갖다 반복하신 것 같은데, 얘기로 들어봐서는 그 맹장 수술을 한 후에 아마 맹장이 터졌겠죠. 이런 복막염이 된다든지 그러면 장 유착으로 인해서 장폐색 증상이 경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봐서는 장폐색 증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폐색이 만약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 그 어머니가 그 물만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하는 걸로 자체로도 그 호전이 돼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저절로 낫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증일 경우에는 되지만 사실 근데 며칠씩 누워 계신다 그러면 이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돼서 안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질문을 꼭 좀 오늘 가서 교수님께 해달라고 네. 부탁을 했는데요. 이분은 시간 날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시간 날 때마다 여유가 있다면은 방귀나 트름을 아주 그냥 습관, 취미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한무씨라고. 근데 이 증세가 이 소화가 잘 돼서 그러는 겁니까? 소리도 뽀록 뻑뻑 보이 뭐 이런 스타일인데. 유난히 방귀나 트림이 잦은 분들. 예, 그 트림하고 방귀는 좀 틀린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가스가 생성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사할 때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들어간 공기가 위 음식물과 섞이면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트림이라고 하죠. 이건 소화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단 이제 방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의 그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흡수가 덜 되는 거겠죠. 그럼 영양분이 그냥 장내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에 살고 있는 그 세균들이 이 영양분을 분해를 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가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이 영양 흡수가 덜 돼서 많은 영양분이 장내로 와서 세균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겨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세균 덩어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세균이 있는 경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질문 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치질과 변비가 오래되면 장폐색뿐만 아니라 대장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얼핏 봐선 연관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네. 뭐 변비가 오래되면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뭐 치질이나 변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변비의 하나 원인 중에도 대장암이 서서히 발생할 때 이런 변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일 경우에 뭐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치질은 대장암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론병이라든지 뭐 치질 때문에 그 항문 주위에 병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변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뭐 아프고 가렵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장암이 치질하고 연관돼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막히게 되는 장폐색 그리고 여러 가지 복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원 교수님. 네, 복통은 우리가 이제 흔히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복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통이 전에와 다른 증상이나 강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씨도 오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셨는데. 예,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가 진단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전문의한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서 참 진료를 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늦었다 싶으면 훨씬 더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 빨리 진료 받으십시오.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자, 네.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예로부터 사랑받아온 건어물. 종류가 다양해서 요리조리 활용도가 높은데요. 내일 이 시간 시원한 건어물 국물에서부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건어물 밑반찬, 음식 맛을 살리는 천연 조미료까지 건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